자, 즐거운 마지막 시간이에요. 즐거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을 뭘로 암기를 할 것이냐. 36페이지부터 봐요. 급한 거부터 지금 4개를 좀 하고 하자고. 4개. 말이 4개지 주제는 크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한지 꽤 오래된 게 지금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효율적 시장. 그래서 요거부터 암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 효율적 시장은 무엇이 효율적인 시장입니까? 그러면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고. 강의 노트 몇 페이지? 36페이지. 문제 8번.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자본의 할당이. 요거 딱 머릿속에 있어야죠.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고, 할당 효율은 자본의 할당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인데, 언제 정보가 효율적입니까? 정보가 지체 없이 어디에 반영이 될 때. 아무튼 시장에 지체 없이 반영이 되면 우리는 그걸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이게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될 때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약성, 중강성, 강성. 얘는 학자들이 나눈 개념이 분류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흐름이 어떻게 되냐.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지면 정보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 발표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오늘 발표한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현재 발표한 정보도 있고, 오늘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순서가 미래에 발표할 정보가 있죠. 이 미래에 발표할 정보는 발표했어요? 아직 발표 안 했어요? 아직 발표 안 한 거예요. 미래에 발표할 정보를 우리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내부 정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부 정보라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라고. 그러면 지금 이 효율적 시장의 구분은 여기까지예요.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됩니다. 약성. 현재, 오늘 발표한 것까지 반영됩니다. 중강성. 내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됩니다. 강성. 요렇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시장 중에 비현실적인 시장이 하나 있죠. 요놈이 비현실적이죠. 자, 미래에 발표할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까지 시장에 반영된다. 이건 어거지스러운 시장이죠. 이런 시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분류만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또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때 미래에 발표할 정보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이 내부 정보라는 걸 분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과거에 발표한 것과 언제까지,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를 뭔가 활용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걸 분석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의 기본. 당연히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건 과거와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일 테니까.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과거의 정보만을 분석해요. 뭐는 놔두고. 오늘 발표한 정보도 있는데 오늘 발표한 정보는 놔두고 과거의 정보만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군 잘했어요? 못했군 못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오늘까지 발표한 걸.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오늘 발표한 정보를 분석 안 씁니까? 그러면 술 드신 양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발표한 현재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게
분석의 기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류를 한 다음에 뭐 하려고 이런 분류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초과이온의 획득 가능성. 이 초과이온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대박. 대박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박. 대박.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박이라는 초과이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그럼 보세요. 일단 결론이 우리가 암기하는 게 딱 두 가지 경우가 초과이온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준강성에서 니은자가 보이면 항상 어떤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준강성이 나오면 내부 정보, 약성이 나오면 약이 기본입니다. 자, 이게 뭘 획득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초과이온을 획득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간만에 하는 거니까 이해도 한번 해보죠. 이해도. 자, 어떤 투자자들이요, 약성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성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잖아요. 과거 정보가. 이 말은 요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부 뭐는 알고 있느냐? 과거의 정보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가 즉각 반영되니까. 그러면 내가 요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겨야만 내가 대박을 가져가는 거야. 이 사람들을 이겨야만. 그런데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과거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분석을 한다면,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없는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성 시장에 현재까지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대박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강성 시장은 자, 과거와 현재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니까 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내부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약성의 기본적 분석. 준강성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싹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정보를 가지고서는 남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항상 약성이면 기본, 약이 기본. 준, 니은자가 나오면 내부 정보. 그리고 강성 시장은 암기 코드가 강한 애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으니까 초과이온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합을 찾아야 돼요. 궁합. 약성 시장이 나왔어요. 약성. 그러면 궁합이 약이 기본이니까 기본적 분석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둘이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궁합이 맞으면 반드시 뒤에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되냐? 초과이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있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준이라는 준강성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부 정보라는 니은자가 있어요. 그럼 지금 궁합에 맞는 거죠. 궁합에 맞으면 반드시 뒤에는 초과이온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있다고 나왔으니까 옳은 지문이군요. 이렇게 찾는 거야. 이 궁합 말고는 전부 다 초과이온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강성시장이 나와요. 강성시장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도 강한 시장이니까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초과이온을 얻을 수 없다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 없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빨리빨리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뭐의 할당이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의 할당. 자본의 할당. 그러면 제가 어떤 걸 설명했냐? 이런 걸 썼어요. 자, 주식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요 자금이요. 자본, 돈. 요 자본은 끊임없이 뭘 쫓아다니나요? 초과이윤을 쫓아다니죠. 여기 있는 초과이윤. 초과이윤을 쫓아다닌다는 건 뭘 쫓아다녀요? 대박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박이 있어요. 그러면 돈은 이리 몰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박이 있어요. 그러면 돈은 이리 몰리는 거예요. 즉, 돈이라는 자금은 항상 초과이윤을 쫓아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요. 뭘 쫓아서? 초과이윤을 쫓아서. 근데 어느 날 문득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이 더 이상 돌아다닐 유인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더 이상 돌아다닐 유인이 없죠. 그러면 그때는 돈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어딘가에 딱 돈이 이렇게 멈춰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걸 자본이 멈춰 있다, 자본이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사례로 뭘 들었냐 그러면 동생을 들었죠. 자, 제 동생은 자본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이름은 국자본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얘는 노는 걸 좋아해서 맨날 술집, 노래방, 캠핑, 등산, 오만 작가일 걸 다 돌아다니는데 더 이상 놀 게 없어. 그러면 가만히 어디로 끄져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방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를 국자본이라는 놈이 드디어 돌아다니지 않고 방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당이라는 건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자본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할당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불안정 시장이에요. 문제는 불안정 경쟁 시장을 딱 보면 뭔가 빵긋빵긋해 보여요. 뭔가 어두컴컴해 보여요. 이걸 보면서 빵긋빵긋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불안전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어두컴컴하다, 어두컴컴.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주냐? 어두컴컴한 표현이니까 항상 뒤에다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꼭 준다고. 어두컴컴하니까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야 불안정 경쟁이니까 할당이 될 수 없겠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준다는 거야. 이게 함정이라는 거야. 우리가 할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경쟁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암기 방법이잖아요. 불안전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더라. 요건 암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별나도 지쳐 보이네. 딸랑 하루 해놓고 딸랑 하루 했는데 평상시보다 더 지쳐 보여요. 자, 8번 봐요. 일단 1번 봤더니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0번 읽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요. 제발 좀 넘어가시라고. 그 다음에 2번은 뭔지 알겠어요. 논점을 뒤에 봤더니 초과이윤 얻을 수 있냐 없냐. 있냐 없냐를 물어봤으니까 궁합을 찾아야죠. 그냥 항상 이렇게 봐야죠. 준이면 니은자.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궁합은 내부 정보야.
근데 내부 정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셔. 궁합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궁합이 맞지 않으니까 반드시 뒤는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없다고 나왔으니까 옳은 지문이다 이런 거야. 궁합이 안 맞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성시장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없다고 나와야 되고. 없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 나왔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 5년 안에 무려 3번이나 나왔다고요, 지금. 지금 항상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이렇게 꼭 어두컴컴한 지분을 준다고. 그리고 뒤가 없다니까 꼭 맞아 보여. X란 말이야. X. 항상 자, 할당이 되느냐 할당이 안 되느냐는 초과 이윤의 유무로 따지는 거니까 불완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잘 나와요. 특히 요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실거래가 신고. 자, 우리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예요, 90일 이내예요. 60일 이내예요, 90일 이내예요. 올해 바뀌었죠? 30일 이내로. 30일 이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거래가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30일 이내에는 거래 가격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신고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거래가 제고가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10번, 11번 뭐 들어가 있어요? 외부효과 공공재. 자, 이것도 참 정말 한지가 오래됐다고 또 암기를 안 하시고 계셔. 외부효과 공공재. 일단 외부효과 공공재는 뭐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까? 이것부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자, 4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4페이지. 한 장 앞으로 44페이지 보면 정책의 이해. 정책의 이해. 17번.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시작한다고, 정책은. 자, 정책이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행위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그래서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실패되었을 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 실패로 딱 밑에 넘어가면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장 실패의 의미예요. 즉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이 문구가 진짜 잘 나온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느냐, 요게.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그러면 자원의 분배 기능이라 했어요. 자원의. 그래서 사례로 제가 뭘 들었냐? 콩나물 시장은 뭐 때문에 존재한가요? 그러면 콩나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콩나물이라는 자원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동차라는 자원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잘 못하면 뭐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뭐가 나와 있다? 그렇잖아요. 이놈이 나와 있죠. 외부효과 공공재. 그러니까 외부효과 공공재는 왜 시험에 나옵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다.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이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 실패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시장 실패의 의미를 보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놓고 밑에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과세한 자원 배분이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시장 실패 유형이라고 그래요. 자, 시장 실패 유형이란 걸 뭡니까? 시장 실패 유형이란 건 뭡니까? 그러면 심플해요. 자, 우리가 시장 실패 유형은 시장 실패라는 건 시장이 자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는데 사례가 뭐냐? 우리들이 시장에다가 자원을 50개 달라고 한다면 50개. 야, 50개 좀 줘. 그랬더니 시장이 뭐라고 그러냐? 50개? 10개만 가져가라.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우리가 50개를 달라고 했으면 50개를 줘야 되는데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50개를 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과소하게 줄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줄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시장 실패 유형이라고 부른다.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그래. 그런데요. 우리가 이건 이미 암기를 하고 있죠.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하나만 과대야. 어떤 것만? 외부 불경제. 이게 결론이었죠. 외부 효과 중에 외부 불경제는 5글자가 되니까 빡빡해 보여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만 과대고 나머지는 과소입니다. 그리고 또 뭘 물어봅니까? 시장이 실패되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겠죠? 그 대책을 물어보는 거야. 자, 딱 요게 틀이에요. 그러면 시작해보죠. 항상 시장 실패가 만들어지면요. 일단 왜 시장 실패가 만들어지는지 이유를 물어요. 이유. 그리고 시장이 실패되면 과소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건지 과대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건지 유형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책을. 네, 대책을.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고. 자, 외부 효과 공공재가 나오면 일단 자, 외부 효과의 의미부터 봐요. 외부 효과의 의미. 외부 효과는 항상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줘요. 이렇게.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주면 좋은 일이니까 외부 효과 중에 경제적인 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주면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외부 효과 중에 불경제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이걸 보자고.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는 항상 사례를 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례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는 우리 시험이 10번 나오면 다 뭘로 나와요? 공예로 나온다. 공예. 10번 나오면. 그래서 항상 뭘 적어줘야 되냐? 이게 살짝. 자, 공예라는 건 공장이 유발하는 거죠.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공예를 유발하고 이 공예를 통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영향을 주죠. 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장이 행인에게 영향을 줘요. 외부 효과예요. 근데 공예니까 당연히 뭘 주겠어요? 손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부 불경제 사례로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외부 불경제. 그리고 외부 경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든 게 꽃진열이다 이런 말이에요. 꽃진열. 즉 꽃집의 사장님은 아침이면 꽃을 판매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꽃을 진열하잖아요. 진열. 그러면 꽃의 진열을 통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아이고 꽃이 참 이쁘구나 하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꽃의 진열을 통해서 지나가는 행인은 이익을 받죠. 이익, 즐거움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외부 효과 중에 좋은 일이니까 외부 경제적인 일이야.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세요. 항상 시작을 할 때 이 문제란 말이에요. 공장은 공예라는 걸 통해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시장이 실패될 것 같아. 야, 그런데 말이야. 꽃집은 왜 이익을 주는데 시장을 실패했다고 하니?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외부 불경제든 외부 경제든 다 시장을 실패시키니까 이게 공예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것으로 시장이 실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첫 번째 쫙쭉 봐요.
항상 시장이 실패되면 출제자가 뭘 물어본다고? 이유. 왜 시장이 실패됩니까? 이유. 그럼 아주 심플해요. 공장은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뭘 줘요? 손해를 주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실패되는 거예요. 시장이. 손해를 끼쳤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실패시키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쳤으면 공장이 뭘 해주면 돼요? 대가를 지불해주면 깔끔한 건데 공장은 손해에 대해서 한 번도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뭐가 어긋난 것이냐? 시장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는 뭔데? give and take란 말이에요. 뭔가 받은 게 있으면 줘야 되고 준 게 있으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얘는 손해를 주고 있지만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 자, 그리고 시장 실패가 만들어지면 유형을 물어보죠. 일단 얘는 암기가 외부 불경제니까 과대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공해라는 손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은 공장은 돈이 남는다, 부족하다. 남는다. 아니, 손해라는 걸 끼치면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대가를 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과대한 생산이에요. 그리고 얘는 사회에서 안 좋은 거니까 규제를 합니다. 이 규제. 딱 세트면이에요. 자, 얘도 봐요. 꽃집은 왜 손해를 끼칩니까? 아니, 사회에 꽃의 진열을 통해서 이익을 주지만 행인으로부터 이번에는 뭘 받지 못한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가 깨져 있구나.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자, 그리고 꽃을 진열을 통해 사회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돈이 이 경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많이 생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과소생산. 자, 그리고 얘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거니까 지원 보조를 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딱 이 3박자야. 3박자.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해요. 자, 외부 효과는요, 항상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어떤 문구가 시험이 잘 나옵니까? 이 문구가 잘 나와요, 이 문구가.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시장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장의 원리라는 건 give and take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예로 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공해라는 손해를 주면서 배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꽃집이라면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자, 공해가 나오면 항상 손해를 주면서 배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 그리고 외부 불경제니까 과대. 불경제는 안 좋은 거니까 규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외부 경제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 대가를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외부 불경제를 빼고는 다 과소. 얘는 좋은 일이니까 지원.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공공재. 자, 공공재는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여기 사례로 뭐 국방, 법률, 치안, 소방, 서비스 이렇게 거창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국방, 법률 이런 거 따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재의 대표적인 건 도로, 가로등 이런 거예요. 근데 웃긴 게요. 도로라고 하면 맨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만 생각해요. 나는 오늘 학원 올 때 날라왔다, 도로 바꿔 왔다. 자동차 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인도 이것도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 이런 거 다 사람이 함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도.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공공재는요 경제학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놈이 이제 어려운 거죠.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일단 비경합성은 대충 감이 와요. 경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를 봤더니 다수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비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감이 와요. 인도 같은 거죠. 인도 같은 건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먼저 이용하려고 경쟁하지는 않겠죠. 이게 비경합성이에요. 얘는 쉽게 이해돼요. 배제성은요, 반드시 대가의 문제라고 기억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대가. 자, 뭐라고 해놨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요 도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만들어냅니다. 세금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마지막 사람이 최근에 세금을 체납했어요. 자, 세금을 체납했으니까 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거죠. 그러더라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고. 자, 대표적으로 우리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와서 도로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용을 지불했느냐 상관없이 도로는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졌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건 소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소비를 한다. 그래서 대충 구별이 되죠? 자, 문제는 구별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맞춰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47페이지에 맨 밑에 보세요. 47페이지 맨 밑에 박스. 47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면 공공재와 시장 실패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요. 자, 2번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오류라고 그랬어요. 비배제성이 아니라 비경합성이에요. 비경합성. 요 놈이 시험에 나와서 어마무시하게 틀려갖고 왔어요. 자,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소비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경합성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근데 제가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틀린 지문을. 그래서 그냥 비배제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하셔야 돼. 비경합성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나오더라도 또 틀려. 이해를 안 이게. 그러니까 잘 보셔. 한 개인을 동생이라고 생각해. 동생의 소비가 동생이 뭘 소비하더라도 나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먹을 거 갖고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항상 비경합성을 뜻하는 거예요. 비경합성.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리해보자. 비경합성도 있고 비배제성도 있는데 자, 둘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냥 피부로, 직감적으로. 둘 중에 문제가 될 게 뭐 같아요? 자, 비경합성은 먼저 소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빠? 서로 화목하게 잘 산다는데. 그러니까 공공재는 항상 요놈이 문제예요. 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를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할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무임으로 승차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게 무임승차자예요. 그리고 무임승차자를 보는 순간 시장 실패가 보여야 돼. 왜? 승차를 하면서 돈을 안 내?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무임이니까 공공재가 많이 생산될 일이 있다 없다? 생산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지금 뭐 했냐? 지금 외부 효과, 공공재, 효율적 시장이었어요. 다음 주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텐데, 다음 주에 시장론하고 정책론하고 요거 딱 1시간이면 다 해보러.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뭡니까? 그럼 여기라고.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암기 코드 약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준이면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저기 공공재까지 해서 뒤쪽에 임대주택 정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한번 정책하고 시장론 한번 암기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빵꾸 노트도 어디까지 올라 있습니까? 그럼 오늘 제가 임대주택 조세 정책까지 올라가 있어요. 조세 정책까지. 요거 딱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싹 정리 한번 하잖아요. 다음 주에 정리 한번. 요 시장론하고 정착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암기 좀 하시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 주에 요거 그거부터 할 거예요. 시장론하고 정책론 한번 암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주시고.